자,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는 공동소유 중에서 합유, 그 다음에 총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 공유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 요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개념이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는 개념은 인정되게 되는데, 이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얘기하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조합체 형태로 어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하는 개념으로서 이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지 소위 합유물의 분할 청구라는 개념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이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개념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공유라고 하는 것이 공동소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조합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목밭 이런 데서 농지를 공동 소유하는 형태, 즉 내부적으로 지분은 존재하지만은 그 지분이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고, 교회에서의 재산 소유 형태라든가 또 종중에서의 재산 소유 형태라고 하는 것을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워낙 양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뒤쪽 치고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해서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건 이제 앞에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바로 지분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한편 우리가 단독 소유 같은 경우는요, 이 소유권을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국고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공유에 있어서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뭐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의 자유라고 해서 민법 186조, 187조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해서 공유물을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방식이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재판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분할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각각 50%,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요거 우리 땅 쪼개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인데 500평, 500평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부르게 되면 A에는 갑의 집은 50%, 을의 집은 50%로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B에는 역시 갑의 집은 50%, 을의 집은 50%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이 전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에서 갑, 을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B 토지에 을의 전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단독 소유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서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은 소위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 안 해도 그대로 지분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도 이미 A라는 토지에 있어서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B라는 토지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져 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나왔던 주제 불분할의 특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최대 5년까지 약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등기부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제3자, 지분을 인수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이죠. 갑과 을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을 자,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갑이 병한테 이것을 지분을 넘겼을 때 자, 병이 을에 대해서 지분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갱신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한번 출제 포인트 29회 때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사용 수익 등 이렇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잡았었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자신의 지분이라는 것은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분을 묶어서 처분하는 공유물의 처분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의 처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의 지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공유물의 처분이라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장난 같은데 이런 식이죠.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자, 갑은 이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 전부를 다 사용하기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은 일단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을에 대해서 40% 지분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니까 을에게 부당 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 또 거꾸로 을이라는 사람이 이 전부를 사용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40%밖에 이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6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 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유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 특약이라는 것,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걸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다툼이 있겠죠. 이걸 결정하는 방법은 달리 특약이 없다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자, 한편 이런 경우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 특약을 통해서 을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것을 갑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 60%를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을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 특약을 근거로 해서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이제 28회 때 관리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지배하는 경우 이 특정 승계인 매수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사령 문제 구성할 때 항상 던져주는 지문이 요거 있었죠.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수익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하나 안 되는 것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시 가볼까요?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만약에 갑
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지분을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갑이 전부를 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임차인을 들여서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병이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지분권자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상태를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은 게 없어요. 얘는 누구한테? 갑에게 차임이라고 해서 월세를 다 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금 이제 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병이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을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월세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되니까? 갑이 될 것이고, 갑은 전부 지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받아야 될 월세까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논리고 그러죠. 만약에 을이 전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60%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혹시 이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을 지 멋대로 선임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 자,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요. 이 임차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는 아무 권원이 없는 거야. 을 자체가 이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 병이 그걸 무권리자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출제 포인트로 구성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요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뒤만 딱딱딱 끊어가셔야 돼. 바로 제일 뒤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보셨고요.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일단 논의의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공유자는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가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얘기,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에서 갑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과 을의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팔게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갑은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을의 지분까지 함께 묶어서 팔아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공유자 공유물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공유물 처분할 수 있다. 하나만 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공유물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의 의미는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다? 이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한편 보존행위는 뒤에서 보겠지만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바로 시험의 출제 포인트,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소유권이 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도 소유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안 되는 걸 외우셔야 돼.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이 관리 방법, 누가 이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이 이 전부를 갑이 스스로 이 전부를 이용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 갑이 전부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전부를 사용할 권능이 있어요. 물론 을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해야 되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 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았던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소유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 것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을 했을 때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등기 말소 청구, 이거는 이제 원래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지분 일부를 지 멋대로 다른 공유자가 처분을 해버린 사안에서 요건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은 그때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지 않고 순생 거짓말이다. 그러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을 좀 단순화시키면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이 자신의 지분 60%와 을의 지분 40%를 묶어서 병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갑의 지분을 병한테 넘기는 것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의 지분을 병한테 넘기는 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묶어서 병에게 양도 소유권 이전 를 하게 되면은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한편 자, 갑과 을의 자, 이 사람 모르게 병이라는 사람이 이 공유물의 지분을 전부를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모두 병에게 이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아무 원이 없는 사람이 훔쳐간 케이스예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 청구하고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먼저 발의한 사람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게 되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도 바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듯이 일부러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바로 각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제일 얄미웠던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60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요. 자, 갑과 을의 지분을 둘 다 훔쳐간 겁니다. 등기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때 을이든 갑이든 등기 전부에 대해서 다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지분을 훔쳐간 경우가 있습니다. 을의 지분만 훔쳐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을은 당연히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갑과는 별개의 문제로 을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을 때 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거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정상적으로 지분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께 연계가 돼 있을 때입니다. 자, 다시 자,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갑과 을의 지분 두 개를 모두 훔쳐갔다. 그러면 갑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또는 을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바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을의 지분을 병이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갑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지분이기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지분이 매개가 됐을 때만 지분 비율 또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 제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특이한 개념인데 지금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서 자, 갑이 이 1000평짜리라고 했을 때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이거 허용 안 됩니다. 야, 이 600평 중에서 얼마? 60%만 얻어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 구성할 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이렇게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60% 자, 사용을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대제 60%를 사용을 하면 이건 가능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자, 항상 만약 600평을 사용 수익을 했다. 그러면 이 중에 40%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뭘 해야 된다.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률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분 비율,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해서 자기 지분 아무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하여튼 공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갑시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유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혹은 분할 청구라고 하는 불분할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분할 청구도 인정되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출제 면적은 높지는 않는데요.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 이게 이제 등기법 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등기법 할 때도 같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공유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하나 뼈대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 자, 구분소유, 자, 왜 일종 또는 이걸 해석하면 단독 소유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공유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마치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 때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갑과 을은 공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한쪽은 60% 등기부에 을은 4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막을 보니까 갑이 60%를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을이 40%가 어떻게 한다?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처럼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다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바로 공동 소유, 공유로서의 성격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독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문제에 나왔던 예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40%만 양도를 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토지 분할을 하고 등등등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그냥 지분권 형태로 공유 형태로 등기를 마치게 된다. 자신의 지분 100%에서 40%의 지분을 을에게 부여하는 형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각각 단독 소유처럼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요.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 그럼 이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단독 소유라고 하는 부분부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뼈대를 삼게 됩니다.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당연히 어떻다. 자, 단독 소유라고 하면 처분할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면 갑은 자, 이 부분 60% 부분, 대제 60% 부분에 대해서 자, 배타적으로 누구 의뢰 방해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갑이 이 부분을 병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병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 60% 부분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면 이런 식입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두 번째,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내 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 외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갑이 이 60%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데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갑의 단독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방해하지 말아달라 또는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올렸으면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하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독 소유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면 어떻다?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누가 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소위 이름하여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처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자, 다른 사람의 동의 필요 없이 뭘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 소유권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거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60% 갑의 경우 60% 부분에 대해서 병한테 의뢰 동의를 받지 않고도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거 시험 문제 이제 한번 답이 됐던 주제인데요.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갑이 60%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을이 40%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따르십시다. 을의 배타적 사용 수익 부분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을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구도 갑도 자, 병에 대해서 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관한 부분. 그래서 다시 자, 지금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도 가능하다. 이런 게 하나 이슈고요. 지난번 마지막으로 문제 구성했던 게 분할 청구라고 하는 개념.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이렇게 갔었죠. 공유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되면 보존행위 각 공유자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각 공유자,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60%, 을이라는 사람이 40%가 있을 때 지금 등기부에는 공유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처럼 취급을 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또 을이 갑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아예 토지 자체를 분할을 해버리자, 필지를 나누자라고 하는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정리 들어갑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단독 소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할 수도 있었죠. 처분할 수 있다 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어떻다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공유다라고 했을 때 제3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때 이게 공유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이 60평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토지 분할한 겁니다. 을이 40평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을이 병이 을 부분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갑이 병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지금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의 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방해 행위를 하면 갑도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밖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허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는 이거 있어요. 분할 청구라는 주제.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요거 있었죠. 바로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되고, 이걸 나중에 상호 명예신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수단인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게 하는 것과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뭐가 있더라? 바로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자가 동일했을 때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행위 또는 물권 행위하고 그 다음에 실체 관계가 일치했을 때 유효한 등기. 그래서 원래 이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부에 기록이 된 내용,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명인, 법률 행위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고, 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말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케이스예요. 가볼까요? 지금 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을 보면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단순한 공유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등기하고 실제 관계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특별히 나중에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보게 되면 등기하고요, 실체 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효인 등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중에 몇 개 예외적인 항목이 있는데, 이게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실명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해 볼까요? 이거 좀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법률 행위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문법 총칙할 때 공부했던 주제예요.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있었어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바로 유동적 유효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기억나세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봤었고요. 제일 특이했던 게, 자, 우리가 주로 나눴던 게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해제라는 문제와 해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매교환처럼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해제해서 소급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해제라는 개념이었었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등에 있어서 장래돼서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요, 다시 기본 틀 보셔야 돼.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제든 해지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도 일부를 누구한테? 을에게 맡겨놓고 있고 을도 갑에게 맡겨놓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정리하려면 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기부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돼. 무효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것은 특별히 유효한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효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없애버리는 방법, 뭐가 된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상호 명의신탁 해소를 위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나중에 바로 단독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이 대지 중에 60%를 배타적 사용수익하고 있고 40%를 을이 배타적 사용수익하고 있는 산에서 이 상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일단 토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부르게 되면 A 부분에 갑의 지분이 얼마? 60%, 을의 지분이 40%라고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B 부분도 갑이 60%, 을이 40%라고 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A 부분에 있어서는 을이 갑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형식, 그 다음에 지금 B 부분에 있어서는 갑이 을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걸 단독 소유로 나중에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뒤에서 명의신탁 중에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혹은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건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 공유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짬뽕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 보셨고, 하여튼 다른 건 자세히는 몰라도 일단 뼈대를 잡을 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권리자 특징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합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공유와 합의 가장 차이점. 자, 일단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분이라는 개념은 공유가 됐든
합유가 됐던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다?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분이 표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게 될 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 공유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 자체는 어떻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50대 50% 공유하고 있으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토지에 갑의 지분 50%, 을의 지분 50%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갑과 을이 합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가 안 되고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파생되는 문제. 자 그러면 지분이 있다고 했어요.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어떻다?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합의에 있어서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왜? 합의에서는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의 3자에게 지분을 처분한다는 개념 자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공유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준해서 분할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합유물이라는 것은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 소유 중에서 결집도가 엄청 센 게, 가장 센 게 나중에 총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자산을 신도들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 불교 사찰의 자산 등을 누가 그 신도들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 종중의 재산을 그 총원들이 소유하는 형태,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전주 이씨 뭐 충무공파야. 근데 이 다른 사람들하고 뜻이 안 맞아. 그래서 열받아. 나 이제 지분권 달라고. 나 내 거 팔고 나 나갈래. 이거 안 됩니다. 총유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만 나가면 되는 거지. 어떤 지분권이라든가 분할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인정이 안 돼. 어떤 교회에서 내가 15년 동안 계속 헌금도 하고 나름의 기여를 했어. 근데 어느 날 또 목사님하고 대판 맞짱을 뜨고 나서 그러면 내 지분권 다오.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총유라는 개념. 총유라는 것은 애초에 지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이제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두 개 목사님으로 맞짱 뜨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즘 이제 제일 시끄러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어디지? 저쪽에 천호동의 명성교회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소위 자세한 내용은 전 모르는데 하여튼 목사 세습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김하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야. 그래서 자 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치고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고 치고 이분의 아들이 또 목사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회는 복잡한데 하여튼 승계를 해. 그래서 이게 나머지 상당수 거의 대충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주로 많은 신도들은 대부분 신도는 뭐 세습이고 지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의 놀이구조고 이 중에 일부가 이거 세습 안 된다. 교회 법에도 위반되고 등등등 시비를 걸고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면 명성교회를 안 나가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도 10% 나가니까 건물 10%만 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총유 관계가 되게 된다.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된다? 총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공동 소유 중에서 가장 나중에 분리가 되기 쉬운 것을 공유라고 부르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유는 소위 조합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소위 귀농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 내려가면 뼈 묻고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땅을 살 때 공유로 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째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갑이 40%, 을이 30%, 병이 30% 지분을 가지고는 있는데 등기부에는 이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지분을 인정하는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유에 있어서는요, 이게 쉽게 내 지분 빼다오, 이게 안 된다는 공동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
합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지분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고 이 부동산은 갑과 을과 병이 합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어떤 합의자 1인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공유에 있어서 자,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다른 합의자, 공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상속인이 있게 사망하게 되면 어떻다? 상속인에게 공유 지분이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에 있어서는 훨씬 결집도가 크기 때문에 자, 상속인 자 이씨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아무 관계없이 얘가 정이라는 상속인을 두고 사망을 했을 때 그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어떻다? 을과 병의 지분으로 합유체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빠지면 그냥 화장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밀집도. 자, 내 아들 대신 넣게 요거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합의자가 홀 동의를 하게 되면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해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 바꿀 수는 있지만은 상속인 있게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상속인에게 지분이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합유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 규정이라든가 계약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약 얘기를 했었죠. 자, 농지 하나 사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말자라는 취지로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로 등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일 때는 지분을 표시하게 되는 지분을 등기하는 데 비해서 합유일 때는 그 취지만을 등기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합유 지분은 어떻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분 처분해줘요. 지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분은 어떻다?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어떻다? 지분은 처분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데 비해서 자,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합의자가 중간에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있다고 했을 때 상속인한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속인 또는 아들내미, 딸내미 이름으로 미리 바꿔놔야지 결국은 그 지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포기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지분이 있긴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이 있긴 있는데 그 지분율이 얼마다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결국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 처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and 또 하나 지분 포기라는 개념도 가능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해서 요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률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독 행위와 계약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바로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즉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와 그 다음에 계약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외우자고 그래서 동철, 상추, 취, 해해 이 7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마지막 자, 계약에는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도 법률 행위의 일종. 그래서 결국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상속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자, 지금 상속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속인에게 지분이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잔존 합의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합의자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합의에 있어서 법률 관계 아까 우리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합의물을 처분 변경함에 있어서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은 아까 나대지다 건물 신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변경이라 불렀었고요. 자, 보존 행위, 자 공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다. 뭐 쟁점 안 되고요. 나머지는 큰 이슈가 안 돼. 자, 최근 문제에서 마지막 쟁점이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게 있었어요. 자, 지금 우선 여기까지 우선 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지 않고 15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 가게 되면 등기법에서는 공유라는 개념, 합의라는 개념, 구분 소유적 공유 총 세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등기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민법의 물권법 내용 외의 문제로서 나중에 등기법 할 때 거의 그게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민법이라는 실체법의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이제 공유자, 그 다음에 합의로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유라고 합니다. 이게 공동 소유인데, 자, 가볼까요? 자, 마지막 결론만 가십시다. 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거. 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동 소유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게 될 거예요. 저당권을 공동 소유한다. 지상권을 공동 소유한다. 전세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어떻게. 자, 지금 이제 30회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준공유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또는 준합의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해서 지금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고 저당권을, 지상권을, 전세권을 지분 형태로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요, 소유권을 지분은 있지만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합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똑같은 논리구조로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지분 차이 없이, 지분의 외부에 표시됨이 없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를 준합의라고 해서 이번 시험에서 30회 문제에서 특이하게 준공유라는 거, 저당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이건 준공유이다라는 좀 새로운 용어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공동 소유 등에 관한 주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주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